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펴볼 내용이 많으므로 조문은 안 읽어보고 패스할게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돼요. 자,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다른 교과서들도 마찬가지고 헌법 제21조를 표현의 자유라고 통칭을 많이 하는데 우리 헌법 제21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왜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미국 헌법에 이런 freedom of speech, press라는 구절을 활용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언론이나 출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 것도 견해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의사소통 방식, 표현 방식이 말, 텍스트, 그림 이런 것들을 언론이란 용어로 통칭한 거고 이런 소통의 매개 방식을 출판이다 라는 용어로 보장했을 수도 있다.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의의와 성격.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구동 방식이 뭐냐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죠. 다른 말로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다원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있으려면 전제가 뭐여야 돼요? 다름이 있어야겠죠. 그 다름은 어떻게 파악하죠? 밖으로 나오니까. 개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이 밖으로 나오니까 다름을 인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외부로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자신의 생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그림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성격이에요. 주관적 공권과 제도 보장적 성격을 다 지닙니다. 주관적 공권이라고 하면 바로 방어권, 국가가 내 표현의 행사를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 그리고 어떤 무분별한 표현에 대한 제한을 위한 시스템이자 이런 언론, 표현의 뭔가 더 집단적 수준인 언론에 대한 여론 형성 기능을 위한 제도 보장 성격도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요. 효력 보면 또 반복이에요. 대국가적 효력, 방어권이니까 국가에게 표현의 행사를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주관적인 권리죠. 대국가적 효력. 그리고 객관적 가치 질서, 어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규범 질서이기 때문에 사인에 의한 침해를 이 사법의 일반 원칙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겠죠. 대사인적 효력도 지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친구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헌법 제21조 제4항을 통해서 이 직접적으로 이 자유에 대한 한계를 걸어놨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른 통상의 기본권과는 달리 이렇게 직접적인 대사인적 효력을 나타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도 뭘까요? 먼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잖아요. 그래서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얘는 규모로 보시면 돼요. 개인 단위의 표현은요, 언론 출판으로 가고 다 모여서 뭔가 집단적인 표현으로 가요. 그러면 집회 결사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7조, 18조 사생활과 통신비밀과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의 관계. 우리 통신비밀 공부할 때 봤죠? 수신자, 발신자가 있어야 돼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다. 특정 상대방이 있다. 라고 하면 통신비밀이고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외부적으로 공개적 표명이다. 라고 하면 이 일반적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로 간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는 구분하는 방식이 조금 외형적인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됐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면 밑에 두 개는 내용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19조, 20조 양심 종교와 표현의 자유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내용이 표현의 내용이 양심이랑 관계가 있다 혹은 종교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면 그 조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아니다. 그러면 제21조 일반적 표현의 자유로 온다. 마찬가지로요. 학문적인 표현이에요. 예술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22조로 가고요. 아니라면 21조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장 구조는요. 이게 지금 조항이 항이 4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1항은 총론적인 규정이다. 모든 국민은 이런 자유를 가져요. 표현의 자유를 가져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2, 3, 4항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 자,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전 검열하지 마라 라는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한계, 제한에 대한 한계 얘기하고 있고요. 3항 언론기관 법정주의 언론기관 하려면 필요한 사항 법률로 정한대요 라고 하고 있고 제4항 아까 본 것처럼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런 강론적인 규정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중요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1항이 기본적인 얘기, 2, 3, 4항이 보다 좀 구체적인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주체입니다. 주체, 자연인, 법인 다 됩니다. 외국인도 됩니다. 외국인 막 우리나라 현안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하잖아요. 다 됩니다. 뭐 제한의 정도에 대한 얘기는 뭐 다른 얘기니까 주체성은 인정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대원칙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나 검열하지 마. 일단 보장해 최대한이라고 하는 게 대원칙.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수준으로 와봐요. 내가 뭔가 의사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보를 좀 얻어야겠죠? 정보 수집할 권리 여기서 보장이 됩니다. 알 권리, 정보 공개 청구권, 그리고 정보를 수집했어요. 의사표현해야죠?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된다. 그리고 언론, 우리 헌법 제21조가 언론 출판의 자유잖아요.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론의 중요성과 여론 형성의 기능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3항을 통해서 어느 정도 허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언론기관 시설 법정주의고요. 언론의 입장에서 의사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 수집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취재죠.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게 보도겠죠. 이런 보도나 취재의 자유도 보장이 된다. 그리고 정보가 잘못됐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도 보장이 된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대원칙, 사전 허가 검열 금지. 헌법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로운 보장을 위해서 예, 허가 검열을 하지 마라. 그럼 이게 중요하죠? 검열이 뭔데? 검열에 대한 요건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표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검열의 요건 1번 사전 허가 검열 금지예요. 그래서 표현이 밖으로 나온 다음에 이 사후에 그것을 규제하는 건 헌법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행정권에 의해입니다. 하셔야 돼요. 행정부에 의해가 아니에요. 행정권. 왜냐면 이 용어를 쓴 이유가 여기에요. 밑에 이 민간단체 때문에 그래요. 행정부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민간단체. 아무래도 이 헌법을 보시거나 표현의 자유나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생각하면 국가가 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당연히 해석이 돼요. 근데 판례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보면 이렇게 공연윤리위원회, 건강기능식품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의료기기 산업협회 이렇게 민간단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간단체가 심사를 하는데 민간단체가 심사를 하는 기준이 정부 부처, 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죠. 심사를 하는 주체는 민간단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심사에 관여하는 건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헌법이 금지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법률로서 제한하는 거는 검열 아닙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하거나 그 후에 사후 규제하는 거 그거는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이 아니에요. 다음은 표현물을 의무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전 검열이지. 뭐 안 내도 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검열에 효력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내용을 심사해야 됩니다.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해야 된다. 뭐 기술적인, 물적인, 인적인 요건을 두고 심사하는 거는 검열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이 광고물, 우리 플랜카드 생각하면 돼요. 플랜카드 크기를 규제하는 거. 이런 표준 형식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야 걸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 검열이 아니다. 자, 다음은 표현을 금지하거나 강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검열의 의미가 있죠. 이렇게 했는데 표현 다 하게 해주면 사전 검열이 아니니까. 대표적인 예가 영화 등급을 안 줘서 상영을 못 시키는 게 이렇게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건 1번에 사전, 사후 규제는 검열이 아니에요. 그리고 2번 행정권에 의해 행정부 아니에요. 행정부의 정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단체들도 심사 주체이기 때문에 얘네도 해당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용을 심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크기 규제하는 건 검열 아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럼 밑으로 와서 판례 하나 볼까요? 이 헌법 제21조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될 내용이 많아서 판례는 막 사실관계 많이 안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이건 제청 신청인이 의료기기 판매회사예요. 그런데 자사 제품, 자기 회사 제품을 블로그로 광고하다가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아요. 근데 무슨 법 위반이냐? 의료기기법 위반이거든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 한 자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정한 심의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심사는 누가 해? 여기 민간단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청 신청인이 이거 사실상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오, 야, 일리 있다. 헌재로 넘겨보자. 라고 해서 헌재도 얘기합니다. 그러네. 민간단체가 의료기기 광고 심의 업무 하고 있지만 식약처장이 실질적인 주체다. 그리고 요 심의에 개입할 가능성 열려 있다. 지금 이런 구조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 금지에 위반된다. 고로 침해한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헌 가다 보니까 위헌법률 심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침해라고 해놨습니다. 그냥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겠죠? 정보 수집에 관한 권리입니다. 바로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청구권. 이 알 권리는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내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권리입니다. 헌법에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쓰여 있진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라는 거고요. 학자마다 물론 견해가 다르기는 합니다. 각기 근거 조항을 다르게 판단하긴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헌재니까 헌재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내용을 한번 쓱 볼게요. 일단 알 권리, 정보 수집에 관한 권리잖아요. 이걸 보장받고 보호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 정보가 있어야지. 정보가 없는데 알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헌재도요. 알 권리는 적어도 이미 생성되어서 존재하는 정보원을 전제로 한다. 적극적으로 없는데 정보 만들어줘 하는 거 안 된다. 그 알 권리 내용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정보의 자유.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접근하고 취사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개념에 문제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이란 뭐 신문, 잡지, 방송 같은 개방된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될 수 있는 거, 정보는 양심, 사상, 의견, 지식 등의 형성에 관한 일체의 자료. 그냥 대부분의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 자료, 일반적 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서술하시고 이런 내용도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은 정보 공개 청구권이에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는데 정보가 안 나와요. 그러면 국가기관에 그 행정정보에 관한 거를 청구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내용입니다. 뭐 특징이라 하면요. 이 정보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유롭게 그 정보에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 정보공개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의사표현의 자유입니다. 정보 수집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정해졌어요. 그럼 말해야죠. 그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할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플러스로 그걸 내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소극적인 권리도 포함이 된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방식 제한 없습니다. 말이든 글이든 영상이든 전파든 하다못해 이런 어떤 상징적 표현, 로고를 가지고 하는 것도 다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인정이 돼요. 모든 의사표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례 하나씩 볼까요? 뭐 다 돼요.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판례에서는 음란 표현은 헌법 제21조의 보호 영역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판례를 계기로 바뀌었습니다.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보호 내용이긴 하다. 보호된다 그랬지 제한할 수 없단 아니에요. 제한됩니다. 위에도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 보장되지만 제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업적 광고도 포함됩니다.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다. 아까 봤죠? 이 판례도 의료기기 광고 가지고 이제 광고하다가 문제된 같은 내용의 판례인데요. 물론 판례 번호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의료 광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료 광고, 상업적 광고 표현도 헌법 제21조의 보호 대상이다. 라는 거. 하다못해 차별적, 혐오적, 명예훼손적 표현도 그 내용입니다. 보호 내용이에요. 하지만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 익명 표현도 됩니다. 가명 표현도 보호되어 헌법 제21조의 내용이다.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기간 실명제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위헌 결정이 났죠. 다음은 언론기관의 자유입니다. 개인은 이렇게 사성과 견해를 형성을 하죠. 정보 수집을 통해서 이 정보를 수집하는 매개체가 통상 어디입니까? 언론이다. 신문 보고 혹은 인터넷 기사를 보고 생각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언론기관의 자유도 보장하고 정보를 전파할 자유를 보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하나씩 볼게요. 먼저 언론기관 시설 법정주의. 이건 말 그대로 기준에 미달하는 언론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난립 방지를 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론 형성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이 정보의 비대칭에 관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올바른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서 언론기관 설립에 허들을 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헌법 제21조 3항이 추구하는 언론기관 시설 법정주의입니다.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유형에 따라 소관 법이 다르고요. 방식도 달라요. 여기 밑에 표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에, 간행물은 전기간행물법에, 지상파는 방송법에,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 방송법에 이렇게 개별적인 법률을 따라갑니다. 구분하실 점은 큰 틀에서 이렇게 다른 거와 달리 방송은 허가입니다. 다른 거는 등록인데 이렇게 보면 신문 등록이죠. 간행물 등록이죠. 신고거나 그럼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전 허가 검열 금지 아닌가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얘기해 줍니다. 괜찮다. 방송사업 허가제는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가 아니다. 내용 규제가 아니고요. 이런 어쨌든 방송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영향력 같은 방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필요한 조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허가제의 구조 자체가 너 무슨 방송할 건데 어떤 내용으로 방송할 건데 이런 거를 심사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입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관련된 판례는 많이 없고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 관련된 얘기인데요. 신문법에선 인터넷 신문 하려면 총 인력을 5명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국법이긴 한데 두고 있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걸렸습니다. 헌법소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줘요. 헌법재판소는 아니 뭐 5명을 필수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인터넷 신문인데 과거에 이렇게 실제로 날아가는 종이 신문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신문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침해 결론을 내줍니다. 넘어가서 먼저 보도의 자유, 방송의 자유. 방송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언론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죠. 보도하거나 이 보도가 논평, 뉴스, 방송의 배포까지 광범위한 게 보장하고 포함됩니다. 단 무제한 보도라고 보장되는 건 아니죠. 사후 검열이 가능하다. 다음은 취재의 자유입니다. 보도하려 그래요. 그럼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가 수집돼야 보도를 하지. 그래서 취재의 자유도 자연스럽게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보장이 됩니다.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편집권이에요. 이게 언론기관의 내부적 자유라고 하는데요. 방송 채널의 편성이라던가 혹은 뭐 내부적인 편집 과정을 얘기를 하죠. 요거를 헌법에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신문법에서 이렇게 사업자나 인터넷 신문 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두고 있어서 이거랑 관련된 편집인이 뭔가 이 사업자 경영진 측의 요구에 반해서 이건 내 편집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건이겠죠. 요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 법적 권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규정이다. 보장해주는 게 올바른 방향이잖아요. 그걸 그냥 선언한 것일 뿐이다. 어떤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걸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걸 두지 않았다. 근데 기본권 아니다. 얘기한 겁니다. 그냥. 다음은 언론의 자유가 끝났고요. 반론, 해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먼저 액세스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언론기관에 대한 접근 이용권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밑에 보시는 표로 볼게요. 광의의 액세스권과 협의의 액세스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의의 액세스권은 미디어에 접근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협의의 액세스권은 나랑 관계된 명예훼손이나 비판적 보도에 반론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액세스권과 관련돼서는 이 광의의 액세스권은 언론의 자유랑 충돌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의 내용 전개는 협의의 액세스권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 헌법재판소는 이 액세스권에 대한 구체적 기본권성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뭐 반론 보도 청구권이나 정정 보도 청구권이나 그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 협의의 액세스권에 관한 내용이더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 협의의 액세스권에 해당하는 권리들을 좀 볼 겁니다. 아까 개념에서 본 것처럼 협의의 액세스권은요, 자기랑 관계된 명예훼손, 비판적 보도에 관한 반론, 해명의 기회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추후보도 청구권을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법에선 언론중재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언론중재법 제14조
정정보도 청구권. 먼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론 보도는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구분이 의미가 있어요. 밑에 표로 나와 있긴 하지만 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정정보도건 반론보도건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들이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피해만 입으면 됩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 내가 피해를 받았다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차이가 뭐냐? 여기 정정보도 청구권은요,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피해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반론보도 청구권은요, 그냥 피해받으면 됩니다. 이 양자의 구분을 그냥 우리가 쉽게 현실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닌데?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보도해주세요. 라고 이 내용 틀렸다라는 반론을 보도하는 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내 주장을 담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어찌 보면 정정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도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경우에는 이 언론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를 받은 자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 허들을 어느 정도 걸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고요. 밑에 추후 보도 청구권도 있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됐어요. 근데 나 무죄 판결 받았어요. 혹은 종료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관한 사항의 추후 보도,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번 무죄 판결 받으셨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판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면 언론기관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그 국민의, 개인의, 피해자의 인격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 이 정정보도 청구권을 보장한다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흐트러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괜찮다라는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한입니다. 이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되겠죠. 그럼 볼게요.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헌법이 직접 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사항에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법률 유보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 요때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 계엄법 보면요,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때 언론 출판, 특별한 조치 할 수 있다. 제한이겠죠. 보장하는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유형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도 제한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표현의 자유 침해 심사를 할 때도 기준이 다르다는 건데요. 일단 원칙, 강하게 보장해야 됩니다. 다원주의의 보장, 표현의 자유의 보장으로서 실현이 된다는 거죠. 조금 더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입법 형성권의 범위가 좁은 정신적 기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강도가 엄격하다. 입법 형성권, 입법자의 재량 여부가 좁으면 심사 기준도 빡세집니다.
입법 형성권, 입법 재량이 많으면 심사 기준은 널널해져요. 표현의 자유는요, 입법 형성권의 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심사 기준도 엄격합니다. 그런데 예외, 이 엄격한 와중에도 차등을 둡니다. 어떻게 두냐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치적 표현이냐, 경제적 표현이냐. 정치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가 강합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하는데, 경제적 표현에 관해서는요, 이런 공정 질서, 그런 걸 위해서 조금 제한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으니, 엄격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은 완화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현의 내용을 규제했느냐, 방법을 규제했느냐, 이 차이도 있습니다. 내용 규제는 안 되죠. 빡빡하게 심사합니다. 엄격하게 하는데, 방법은 그보다 완화된 심사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론 출판에 대한 개인적 표현의 측면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2편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볼게요. 집회랑 결사는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빼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의의를 보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단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왜 더 중요할 수도 있냐? 소수의 의견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단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서 어떤 사회 공동체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의가 있더라. 이렇게 더 중요한 의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더라. 왜냐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인의 집단 행동인 거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 질서나 법적 평화에 마찰을 빚을 가능성, 문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한의 필요성이 보다 더 요구되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개념을 볼게요. 일단 집회와 결사를 구분해야 되니까 가장 큰 틀은 계속성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집회나 결사든 일단 2명 이상이 같은 목적, 비슷한 목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지 말고 결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 좀 있죠. 어떤 단체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집회는 모여서 뭔가 하고 해산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표현 행위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 그리고 집회는 다시 개방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옥내 집회와 오개 집회. 말 그대로 실내냐 실외냐 보시면 돼요. 옥내 집회의 경우에는요, 실내 집회죠. 얘는 법률상 법적 절차, 이렇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에 따라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기 시작하면 개강총회하고 끝나면 종강총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신고하고 하시나요? 이것도 집회인데?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옥내 집회의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옥외 집회를 유발하는 행위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옥외 집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면서요? 그럼 집회와 시위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에 관해선 이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시위란 여러 사람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불특정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움직이는 집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써놨나 내가? 이동하는 집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위도 움직이는 집회니까 2인 이상이 해야 돼요. 그래서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서 보호받지 않습니다. 이건 단체가 아니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언론 출판의 영역이 개인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를 하고 있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단체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단위의 표현인 이 언론 출판, 언론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 시위 나가시는 분들은 미리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가서 혼자 해도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보면 밑에 판례에 2명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 규제 대상입니다. 왜냐? 집회는 2인 이상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집시법상 규제받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신고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집회나 시위를 함에 있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이해관계, 뭐 같은 그런 통일성과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뭔가 의미가 비슷하면 돼요. 어떤 집회를 함에 있어서 다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에 똑같은 결론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 형성의 공유가 필요 없다. 내적인 유대관계. 아, 이런 의의로 모였긴 하다. 집회를 회합을 했다. 라는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력은요, 주관적인 공권이죠, 기본적으로. 국가가 집회 못하게 그거를 방어할 수 있어야겠죠. 방어권 성격도 있고요. 간접적, 대사인적 효력도 인정됩니다.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방해받을 경우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체는 자연인 그리고 법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되고요. 외국인도 집회할 수 있겠죠. 인정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도 뻔합니다. 집회할 수 있어야죠. 근데 집회에 참가하는 것만 얘기하나요? 아니요. 안 갈 수 있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준비하고 하는 것부터 운영까지 그냥 집회에 관한 모든 시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보호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복장을 자유를 결정할 수도 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이건 갖추셔야 돼요. 뭐냐고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여야 됩니다. 아무리 이런 집회나 시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하지만 다 두드려 패는 걸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부지법 폭력 시위나 집회 이런 것들까지 다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한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 안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뭐가 폭력인데? 폭력의 의미가 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강의안에 나와 있죠? 물리적 폭력설과 심리적인 폭력설이 대립을 합니다만 이렇게 심리적인 폭력설을 택하게 되면 너무 많은 집회들이 불법 집회가 될 부작용이 있어서 아무래도 학계의 다수설이나 실무적으로 볼 때는 물리적 폭력설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언론 출판과 마찬가지로 집회 결사도 사전 허가 검열 금지됩니다. 그 내용은 살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정권에 의한 제한이 금지되는 겁니다. 법률로 제한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그걸 제한하는 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시법입니다. 집회를 보호해야 되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까지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호하면서 질서 유지도 할 수 있도록 이 집회에 관한 사항을 이 집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나 시위를 하시려면 원칙은 사전 신고 의무제입니다. 아니 왜 집회나 시위는 규모도 크고 교통 방해도 하고요. 아무래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랑 충돌을 할 수도 있고 선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관청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고 싶으면 하세요. 라고 이렇게 안전 문제를 서로 사전에 양해하고 협력한다. 예방한다. 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고제는 허가와는 다르다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굳이 보면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허용이에요. 하세요. 하지만 미리 언제 할 거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인 거고. 그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인 내용이라서 우리 헌법 제21조가 금지하는 사전 검열이나 허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안 돼. 일단 우리한테 신청해봐.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요거는 허용해줄게. 이렇게 행정청이 판단하는 내용이 허가제죠. 얘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전 신고를 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지만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는 집회나 시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특별기본권의 영역인데요. 어떤 학술 행사나 예술 행사 또는 종교적 행사 같은 경우입니다. 요거에 관해서 집시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결혼식, 장례식 그럼 사람들 모이잖아요. 이거 다 신고하고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관훈상제나 그런 거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가가 주체가 돼서 하는 국경 행사는 뭐 자기 행정청이 직접 하는데 행정청에 신고 뭘 합니까?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뭐 관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하겠죠. 자, 넘어와서 그럼 집시법상 신고가 의무라면서요. 어떤 규제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보면요. 당연히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냅니다. 나 이때 여기서 집회할 겁니다. 신고해요. 그럼 아, 예 하고 접수증을 줍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교통 혼잡을 너무 유발하거나 시간이나 장소, 이 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합니다. 혹은 교통을 너무 혼잡하게 합니다. 혹은 장소에 관한, 시간에 관한 사항이 조금 뭔가 미진합니다. 라고 보완해 주세요. 라고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경찰서에서. 근데 그걸 수정해서 냈어요. 그럼 집회하는 거예요. 근데 보완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이 경우처럼 보완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집회가 금지되거나 제한이 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어야겠죠. 이의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재결을 했는데 그럼 해줄 필요가 있다. 인용을 하면 그냥 또 집회 시위하면 되고요. 근데 이의 신청했는데 이 재결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럼 각하 결정이 나겠죠? 이때는 소송 거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인용이 됐다? 그럼 집회 시위하는 거고요. 이런 구조로 신고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오른쪽으로 오셔서 집회의 제한입니다. 집회 자유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해요. 다만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보호는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조건부 허용, 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그렇지만 뭔가 이런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조건부 허용도 할 수 있다. 이게 제한의 가장 제1원칙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지를 선택해야 된다. 최대한 보호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빨리 보시면요. 집회 금지는 원칙적으로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먼저 하고 모두 검토해서 되면 이거 먼저 해야지. 안 되면 그 후에 비로소 금지가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한이 진행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먼저 절대 금지되는 집회 시위가 있어요. 두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갖다 부시는 거 안 됩니다. 폭력 집회 안 돼요. 폭력 시위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 시위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해산된 거기 때문에 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려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집회는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로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도 안 돼요. 주최도 당연히 안 되고. 자, 우리 앞으로 나아가서 법원 보십시다 라고 하는 선동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장소적인 제한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서는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5개 집회나 시위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용 하나씩 볼까요? 여기 숫자 보시면 돼요. 1호 국회의사당, 2호 법원 헌법재판소, 3호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외교사절, 숙소. 여기들에 대해서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 구간 전면 금지였던 거예요. 아예 안 된다. 다 틀어막았. 근데 요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다 표시되어 있죠. 싹 다 위헌이랑 헌법 불합치를 받습니다. 아니 그 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냅다 이렇게 전면 금지를 때려놓은 건 이 집회의 자유에 반한다, 침해한다 라고 하면서 다 위헌 헌법 불합치를 했고요. 그래서 개정이 됐죠. 이렇게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 제한이에요. 원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집시법에는 야간 5개 집회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뭐 조건을 붙여서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5개 집회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6시부터 12시, 밤 12시까지 시위 금지는 위헌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뭐 별다른 법률의 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위헌으로 끝난 느낌이고요. 그럼 요거에 대한 거는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아무래도 문제가 잘 안 되니까 그렇긴 한가 봐요. 지금까지 그런 장소나 시간에 관한 제한들을 봤고요. 다른 제한들도 있겠죠. 첫 번째는 교통입니다. 아무래도 집회나 시위를 하다 보면 교통에 차질을 많이 빚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용은 하되 어떤 조건을 붙여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금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교통 불편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럼 금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법률을 보면 질서 유지를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다. 이 주최 측에서 뭔가 이 도로교통의 문제에 대비한 어느 정도
해결책이나 노력을 가져오면 금지를 못한다. 다만 심각하게 그냥 갔다가 막 다 차 세워놓고 차 못 가게 막아놓고 막 그러면은 금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다음은 소음입니다. 소음.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죠. 주변에 회사나 직장인이나 그냥 다른 국민들이나 피해를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과하면 확성기 사용 중지하거나 잠깐 뺏어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고요. 조금 소리를 줄여주세요 라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해산인데요. 이 해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해산은 당연히 논할 이유가 없고요. 이제 공권력이 해산을 하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해산시켜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서장은요, 상당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들 보면 이 폭력 집회, 해산 정당 목적 집회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으니까 금지 시간, 금지 장소를 위반한 집회에 신고 안 했어요. 그럼 불법 집회죠. 이런 교통 질서 위험 초래할 수 있는 집회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해산하세요. 라고 요청하고 해산시킬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판례 사실관계를 안 보고 이 내용만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슬슬 이제 힘이 붙이고 있습니다. 발음도 세고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바로 갈게요. 다음은 오른쪽 결사의 자유입니다. 결사는요,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인 형태의 조직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당 기간 조직의 유지, 계속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집회와 구별됩니다. 어떤 형태의 조직이냐? 안 물어봅니다. 모든 단체가 결사에 해당이 됩니다.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없어요. 정치적이든 비정치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정당을 보호를 하지만 보다 특별하게 보호하는 영역들이 있죠. 정치적 결사, 정당, 종교단체, 학문적 결사, 근로자, 노동에 관한 결사, 노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특별한 헌법 보호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걔네는 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문제들이라면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해당 조항들이 적용이 된다. 여기 보세요. 판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동 3권 중 근로자의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자의 단결에 대해서는 일반 결사의 자유와 결사의 경우와 다르게 특별한 보장을 해준다. 예,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건 뭐 주체와 좀 관련이 있는 얘기긴 하지만 공법상의 결사. 여러분들 기본권 주체성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권의 수범자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이죠. 지켜줘야 돼. 그런데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공법인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안 되니까 공법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소위 이중적 지위의 법인에게는 결사의 자유가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 단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활동하는지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판례를 하나하나씩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3개만 들고 왔고요. 여기 농지개량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결사의 자유 대상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을 두고 그 법률에 따라서 규율을 받아요. 어찌 보면 공법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이 법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규율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용, 조직의 목적이나 관리 같은 거 봤을 때 자주적인 사법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요거 상공회의소와 관련돼서는 결사의 자유 보장하겠다. 이렇게 대상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중앙에도요, 공법 인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조 조직으로서 사법인에 해당한다.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넘어가서 법적 성격입니다. 효력이기도 하죠. 내가 어떤 단체를 만들고 싶은데 국가가 못 만들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주관적 공권입니다. 대국가적 효력,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도 인정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법상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사인에 의한 침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체 볼게요.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민이죠. 그리고 법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공법인은 안 됩니다. 사법인이겠죠. 인정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장함이 원칙이지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보셨던 내용이 반복이 좀 있습니다. 자, 허가제 금지입니다. 이런 결사도 사전 허가제 안 됩니다. 자유롭게 설립하되 신고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신고를 해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등록제 운용할 수 있다. 국가가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정당, 노조, 회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와 관련해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신고 등록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신고서가 반려되는 건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허가지 아니에요, 요거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노조와 관련된 거긴 해요. 신고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 반려 처리합니다. 요건 맞춰갖고 오세요. 라고 반려 처리를 하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허가제 아니냐, 이거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요건만 충족하면 설립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심사에서 이렇게 허용시켜주는 허가제와는 개념적으로 좀 구분된다. 형식적인 요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침해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는요. 결사의 자유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입부터, 가입 안 할 자유부터 단체 만들어야죠. 활동해야죠. 탈퇴해야죠. 다 됩니다. 여기 판례도 단체 결성의 자유, 존속의 자유, 활동의 자유, 결사에 가입하고 잔류할 자유, 그리고 기존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그리고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모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관련된 판례가 많이 있지만 요거 우리 이미 한번 봤던 판례예요. 변호사 변리사, 비변호사 변리사 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전해 본 적이 있거든요. 내용 설명 안 할게요.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변리사 활동을 하려면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항은 위헌이다. 판례 바뀌었습니다. 위헌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만 했지만 결사의 자유도 같은 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한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 결사의 자유도 법률로 제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으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반국가 단체를 만드는 것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 만드는 것도 안 되죠.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통칭 표현의 자유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